네, 2020년 1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사건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참 바쁜 나라예요. 추미애 장관 따라가다가 독도 문제 따라가다가 한일 따라가다가 한미 남북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의 전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좀 하는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남북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제목은 죽어도 대북, 죽어도 좋아. 그런 영화 있었죠. 죽어도 대북. 트럼프 대신 일본 총리인 스가를 활용하자. 이게 제목입니다. 부제는 설명인데요. 왜 문재인 정부는 갑자기 일본에 추파를 보내나. 그렇게 반일 노선을 자랑하고 강고하게 유지해오던 문재인 정권은 왜 친일 노선으로 돌아섰냐. 이거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미 조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직접 외국 정상을 만난 게 아니라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회담이 참석하는 13개국 정상회의를 했고, 이어서 다른 나라가 더 추가로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화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화면에 나와갖고 인사를 하는데 각국 정상들을 향해서 또 의장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네, 한 13개 나라 정상이 모인 자리인데 스가 일본 총리를 콕 찍어서 반갑습니다 하고 따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내년이죠. 도쿄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립니다. 도쿄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요. 1년 늦춰져서 열리는 거죠. 22년 베이징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두 개를 거론하면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을 방역 안전 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협력하자,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서 3은 한중일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바로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열렸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11월 16일자 연합뉴스에는 이런 보도가 실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징용 보상을 하는 큰 틀에 합의했다. 도쿄올림픽 전에 빅딜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의 일본 방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그날 KBS 라디오의 김경래 최강 시사에서는 이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한국축 회장을 출연시켜서 문답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김진표 의원은 스가 총리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아주 좋게 스가 총리를 표현해 줬어요. 우리는 짧게 한 30분 마스크를 쓰고 만나니까 스가 총리의 표정은 읽을 수 없지만 언론에 소개된 대로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분위기요. 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은 아베 총리 노선을 충실히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김진표 의원이 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리고 긴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거 뭐 너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중에 강조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등 청구권 협정은 충실히 지켜졌다, 이런 얘기를 김진표 회장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대목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나름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긴 거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 슬쩍 풍겼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님은 상당히 여당에서 아주 중진 중에 중진 의원인데 이분이 이렇게 한일 관계를 좋게 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한테 스가 총리를 콕 찍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미 보도가 나왔죠. 11월 10일 일본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좀 불확실했던 것 같은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하자라고 제안했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했던 선언처럼 문재인 스가 선언을 하자, 그런 제안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마이니치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박원정은 전날이란 건 11월 10일입니다. 11일자 신문이기 때문에 전날로 표현했습니다. 스가 총리와 회담에서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한일 양국 정상이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이 선언이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중도 내비쳤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1998년 김 대통령하고 DJ하고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입니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식민지배로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준 것을 사죄하고 그걸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모색하자,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한일 어휘협정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게 풀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선언을 할 때 박지원 씨는 DJ 대통령 밑에서 공보수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박지원 원장은 스가 총리를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간곡한 안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선언에 따라 한일 간 현안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현실적이지 않다라면서 실현될지 불투명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니치는 스가 총리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 측은 문 스가 공동선언에 부정적인 걸로 나왔다, 그런 보도를 한 것이죠. 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스가 총리를 만나기 전날 박지원 원장은 11월 9일이 되죠. 니카이 도시로, 뭐 우린 잘 모릅니다. 니카이 도시로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을 만났습니다. 간사장이면 당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스가 총리를 만났으니까 니카이 간사장이 스가 총리를 만나게 해줬다고 봐야 되죠. 박 원장을 만난 후 니카이는 NHK와의 회견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매우 우호적으로 대화했고 충분히 신뢰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박 원장과는 오랜 친구로 예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회담의 중심이었다 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 원장은 이제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 우리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국가안보실장? 예, 지금 서훈씨가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다키자와 히로아키 내각정보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정원장은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 국정원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만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박지원 국정원장의 주 임무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일본 정치의 실력자, 그리고 일본 정치의 정점에 있는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정보기관장의 직무를 넘어선 특별한 임무를 한 거죠. 특사가 아니지만 특사 이상의 역할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 특사가 아니지만 특사 이상의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아마 제가 찾아낸 박지원 씨가 운영하던 박지원 의원 시절에 민주평화당 의원 때 만들었던 블로그 같은데,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2019년 2월 24일부터 24일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부인이 돌아가셔서 그 연결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왜 가느냐? 굉장히 가까우니까 가겠죠. 부인 돌아가셨는데 연결식에 가는 거는. 박지원 의원은 1999년 문화부 장관, DJ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 북한 측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냈죠. 그런 역할을 할 때인 99년 12월 한일 강요회의에서 일본의 운수 대신을 한 니카이를 처음 만났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도 이제 장관들이, 문화부 장관은 내가 하는 일이 문화부이니까 문화부 장관이고, 정부 국무회의에 들어가면은 문화부 장관을 띄고, 문화부 장관은 뭐 부처도 좋고요. 문화부 담당 국무위원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국토교통성
뭐 일본은 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장관을 하면서 내각 강요회의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또 운수 대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니카이 운수 대신을 만났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관광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친형제, 의형제처럼 지냈다라고 박 의원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니카이 간사장은 우리나라 언론인 MBN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선생과는 처음 뵌 날부터 사귀고 있는 것 같았다. 남녀를 치우면 첫눈에 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주 둘이 사이가 좋다는 얘기죠. 아베 총리가 이 크론병이라 그러죠.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소화기인데 그쪽에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뭔가免疫力이 떨어지면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그런 크론병 때문에 일본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이후에 사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민당이 스가를 총리로 세웠는데 그때 니카이 간사장이 스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니카이랑 가까우니까 박지원 원장은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갑자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진표 한일연맹 회장도 뛰고 있고요. 여당의 중재.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월 13일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 국제교류센터가 주최하는 28차 한일 포럼에 참석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한일 정상들이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일본은 협력자이고 동반자다. 가치와 전략을 공유하자.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열리는 동경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쿄올림픽 개최 이전에 양국 현안이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는 얘기죠. 한일 관계를 회복하자는 얘기죠. 아베하고 박근혜는 한 번도 정상회담, 공식적인 건 안 했습니다. 해외에서 뭐 제3국에서 만나는 건 만났어도. 또 문재인, 아베도 안 만났죠. 근데 아베하고 문재인은 만나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자. 왜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김태년 씨는 국제정치에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를 경제에 귀속시킨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의해 경색됐다. 한일 관계 나쁜 거는 전부 다 아베의 책임을 넘겨버리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가 바람직하다. 스가하고 문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역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한일 신시대 선언 2020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게 아까 말한 문스가 선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 여당과 정부에 있는 사람들 또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베가 퇴임한 후 스가가 총리가 되자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것은 모두 아베의 책임으로 떠넘겨버리고 스가와는 잘 지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박지원 원장을 필두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이 나서서 친일 노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을 비롯한 국내 정적을 몰기 위해서 토착외교란 단어를 막 썼습니다. 네. 저희 같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언론도 뭐 친일 언론이라고 몰아세우고 뭐 친일파란 용어를 조자량 헝칼 쓰듯이 마구 휘둘렀죠. 토착외교란 단어도. 네. 그리고 과학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바나나 한두 개 정도에 있는 방사능 양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후쿠시마 그 원전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태평양으로 보내는 거 그거 거의 문제 없습니다. 마셔도 됩니다. 그걸 마지막 크게 부풀려서 보도하게 하고 코로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일본을 조롱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문정권이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윤미향 의원, 정의원 비리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IMF 외환위기가 다시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이 작년인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전부 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죠. 문정권이 표현한 거는 내년에 열리는, 1년 늦게 내년에 열리는 동경올림픽을 2018년 평창 올림픽처럼 활용하겠다는 문정부의 계획 때문입니다.
물론 문정부는 이걸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몇 사람 요인들의 말에서 슬쩍슬쩍 드러난 걸 보여주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2017년 북한은 굉장히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뭐 미사일도 쐈을 거요.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7차 핵실험할 것 같은 공포를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확 쫄았죠. 예, 굉장히 겁먹어서 또 그러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이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한테 막 도움을 청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뭐 대화할 수 있다는 갑자기 서프라이즈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그렇게 하면서 유화적 태도를 보인 다음에 천안함 사건의 주범인 김영철을 특사로 보냈었죠. 그리고 김여정과 그 김영남이가 와가지고 뭐 문 대통령 만나고 하면서 생쇼를 하더니만 현성월까지 와고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에 딴따라댐까지 와갖고 뭐 쿵작쿵작 고적대 애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쁘지도 않은 애들이 와서 이렇게 사람 홀리게 한 다음에 싹 남북관계 확 갑자기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열고 뭐 도보다리 회담 여러 가지 쇼를 하더니만 미북 정상회담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 문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 후에 하노이 회담 이후 어떻게 뭐 잘못된 건 그 다음 문제고요. 네. 한번 반전을 탁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미북 정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문재인 정부가 던진 미끼가 뭐였습니까?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던졌잖아요. 그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특사를 갔다 왔던 사람이 정의영 안보실장인데 그때 그분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밝힌 언론 보도문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체제 보장을 해주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했는데 미국에 가서 설명할 때는 체제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북한이 밝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맹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보도를 했죠.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말려 들어갔고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까지 몇 차례 우여곡절은 있지만 갑니다. 네. 그때 문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몇 차례 방송했지만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남북관계를 잘 이끌었으니까. 그런 여론을 미국 내에서 일으켰습니다. 그걸 또 트럼프가 알고 아베하고 이렇게 장난을 쳐서 하노이 회담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을 한번 속여먹는 그런 사건도 일으켰었죠. 자, 이런 사건을 이번에는 일본을 상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문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4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당이 훨씬 유리한데 선거 하나마나 여당이 이기게 되고 2022년 21대 대선에서도 역시 여당이 이길 겁니다. 문 정권은 권력을 재창출하고 북한의 겁으로 낭패를 본 남북교류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함께 전자권 전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겁니다. 이러한 기회를 내년 7월에 동경올림픽, 그 다음에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또 한 번 추진하는 거죠. 문정부는 이렇게 그쪽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 그런지 운동권 친구들이 보게 되면 딱 이렇게 작전을 짜서 쫙 추진하잖아요. 시위도 그렇게 하고. 하여간 뭐 이벤트 만드는 귀재입니다. 경제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별 관심 없어요. 국가 개발에 대해서. 그건 뭐 정부 돈 세금 걷어갖고 나눠주면 되지 그러고 사람 홀려갖고 표 올리는데 표 많이 받는 데는 귀재들입니다. 그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안이 갑자기 거론됐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이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은 깨야 되죠. 그런 중국의 필요성과 함께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활용해야 된다는 문정부의 필요성이 결합되면서 나온 걸로 저는 봅니다. 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일본은 북한과의 문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납치자 문제를 놓고 북한이 일본이 요구하는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이 주선해주고 그러면 이제 일북 간의 회담이 열리고 일북 정상회담이 가겠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발판의 기회를 동경올림픽, 도쿄올림픽을 삼겠다. 이런 플랜들이 지금 짜지는 겁니다. 납치자 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일본하고 북한 관계에 우리도 일본하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청구권 조약을 맺어갖고 돈을 받아서 경제개발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본도 북한하고 청구권 협정을 맺고 북일 일북 기본조약을 맺어서 국교를 맺고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청구권 자금을 북한이 받으면 우리처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겠죠. 이거는 아주 북한한테 좋은 신호고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건데 이걸 해보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인 거죠. 대신에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고 서로 이제 바라는 게 있으면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주선을 문재인 정권이 하겠다는 거죠. 그 일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야만 일본도 북한도 안심하고 중재자인 한국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걸 보고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를 동력으로 이용해서 연방제 통일을 하고 통일을 달려가면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게 문정부의 목표가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은 스가 총리가 취임하고 박지원 원장이 임명되면서 추진되는 거거든요. 박지원 원장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다리 놓기로 니카이 간사장을 활용한 겁니다. 스가도 자기 업적을 세우고 싶으니까 트럼프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마이리지 신문처럼 부정적이지만 점점 지날수록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도쿄올림픽에서는 남북이 단일팀을 이루기는 좀 어렵겠지만 동시에 같이 입장,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노스 코리아 따로 입장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그냥 같이 입장하는 이런 쇼도 할 수 있고 그런 쇼가 있으면 일본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 박지원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수가 많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때도 특사를 해갖고 그걸 이뤄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발언하는 거 보게 되면 수가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로 여당, 야당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난번 정보위 국감에서 북한이 보낸 통지문이 여러 개의 인당을 슬쩍 넘어갔잖아요. 야당은 이 사람 수에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참 단순해요. 못 따라가요. 자, 징용호 문제는 양측이 합의해서 풀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되면 뭡니까? 지금까지 윤미향 씨나 정의연을 이용해서 박근혜 정부 치기 위해서 반일 정서 일으켰던 거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죠. 네. 이게 정치입니다. 민주당도 특별히 의리 있는 정권 아닙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불구속을 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 수사를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친일 노선을 걷기 위해서. 정의연 수사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죽어도 북한입니다. 남북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하나 또 보셔야 됩니다. 이인영 장관이 강경화 장관과 같이 미국 대선이 끝나면 미국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못 가죠. 영어도 못하는 이인영 장관이 왜 갈 거냐고 제가 지적한 적도 있었는데 대신에 그는 남북 교류를 위한 화살을 쐈습니다. 11월 16일 이인영 장관은 317차 남북교류협력 추진 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교취협으로 약칭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장관은 우리가 먼저 남북 합의 이행이라는 또 하나의 발걸음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한다. 지난날 남북이 이룩한 합의 정신을 높이기 위해 또 한 발 작은 발걸음을 나아가려고 한다. 딱 운동권 스타일로 항상 연설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얼마 전 미국 대선으로 한반도는 큰 정세의 변곡점에 진입한 걸로 보인다. 딱 운동권 스타일. 정부는 이 전환의 시기를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열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네.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가 없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스가를 활용해 보겠다는 거죠. 남북이 발걸음을 맞춰가면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의 공간은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남북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기회를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교취협에서 비무장주대 국제평화지대와 구상의 일환으로 화살머리 고지 현장 기념관을 조성하는데 19억 5천만 원을 쓰자.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사업 관리 비용으로 13억 3천 몇백만 등을 지원하자. 도합 33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북한은 전혀 변화도 없는데 우리 돈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북한도 나와라. 도쿄올림픽에 같이 가자. 이런 걸 한 거죠.
문재인 정권은 다시 남북교류를 추진합니다. 이번에는 스가 총리와 일본을 과거의 트럼프와 미국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미국 문제가 있으니까 뒤로 몰아버리고 일본이 성공적으로 도쿄올림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일북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까지 움직여 보겠다는 거죠. 바이든의 미국은 당분간 안중에 두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정부의 자주적 안보가는 나라를 망치는 꼼수인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통일을 이룰 미우수인가, 이걸 제가 이런 해설을 해드리는 거는 이걸 판단을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이런 노래 있죠. 그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죽어도 북한입니다, 이런 정권이란 걸,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정부가 좋으시면 지지를 하시고, 아니면은 뭐 다른 행동을 하시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2018년에 벌어졌던 남북 게임 같은 그런 거가 들어갑니다. 거기 혹할 것이냐, 또 한번 미스퍼셉션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그룹스팅크에 빠져나와갖고 다른 길로 갈 것이냐,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